하는 기술 요걸 배우고 있는데 왜 이게 필요한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필요한 것을 알아야 공부를 하려고 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목적의식이 이 마음을 읽는다 하는 건 꼭 우리가 뭐 상담을 하거나 그런 데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상대편의 의중을 읽는다 그러죠. 상대편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내가 말을 하면 헛소리 하는 게 되고, 그렇죠, 헛다리 짓는 거죠. 상대편의 의중을 정확히 읽어서 정곡을 찌르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서로 화술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요새 한국에서도 말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말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정치인들라도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은유법으로, 반어법이라는 것은 좀 완화해서 좀 약간 반대로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꼭 반대로가 아니고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들을, 특히 먼저 번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말을 썼다고 그래요. 같은 말이면. 그 다음에 아주 강하게 할 얘기도 그것은 톤을 딱 낮춰서 한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 화법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상대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은 이제 좋고, 뭐 비판하고 하는 거야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 말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어쨌든 활강하고 여러 가지 얘기 있잖아. 말을 잘하면 이야, 저 사람 정말로 한마디 기술이네, 그냥 정보를 콕 찔러내, 이런 말을 해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듣고도 꼼짝 못하게 그냥 딱 찔러서 예의를 충분히 갖춰가면서 정보가 탁 찌른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면 이게 최상의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 수사학이라고 해요. 원래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을 들어간다 그러면 대개 필수가 수학, 물리를 필수로 합니다. 그걸 잘해야 돼. 그것만 잘하면 뭐 이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미국에는 그것 말고 글짓기라든지 시를 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학교마다 그 합격생 어쩌게 우리 뭐 자기 나름대로 뭘 써내라고 하는데, 어느 대학은 시를 뭐 써서 이렇게 내라, 그런 대학도 있답니다. 대학별로. 그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참 정서를 읽는다는 건데, 의술에서 꼭 그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시를 하나의 시귀를 통해서 어떤 뜻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의술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학생을 이게 뽑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건 한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국은 그냥 직설적이고. 그런데 옛날에는 서양에서도 어떤 시험이든지 수사학이라고 해서 그걸 꼭 학문으로 쳤어요. 수사학이라는 건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 한국에서도 과거 시험 볼 때는 꼭 문장을 다 지었다고요. 문장을 짓고 시를 짓고. 그런 이유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옛날 얘기하다 그런 말고, 옛날에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시를 지어서 해요. 이몽룡이가 의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아에서 그냥 정치는 잘 않고 그냥 이제 술이나 먹고 하는 그곳에 가서, 너희는 미리 나와 무조건 때려 잡는 게 아니고 시를 짓잖아요. 응? 뭐 금전미전은 뭐 천인열이요,
당신들이 먹는 금세 먹는 술 이것은 만 백성은 피고 또 맛있게 먹는 그 반찬은 그 고기는 백성들의 기름이다. 이 시를 쫙 흡자. 그 시만 듣고도 이거 암명어서 왔구나 하고 그 시를 듣는 사람이 다 도망갔다고요. 시만 듣고도.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정치적인 수사가 참 지금은 없이 그냥 직설적으로 폭파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폭파하자 그 뜻을 나타내고 싶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꼭 폭파하자 하라고 해야 되나 그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잘 바꿔가지고 할 수 없을까 하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말의 기본이 되는 것이 결국은 말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상대편이 있어요. 나 혼자 한다면 아무 말이나 하지만 근데 상대가 있어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이라든가 그 사람의 뜻을 헤아리면서 해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경제적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독심술이다. 이게 원래 마음을 읽는 기술 기술을 한문으로 하면 독심술입니다. 이게. 근데 독심술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마치 어떤 기술이나 마술이나 요술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속이 쏙 들어가서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있어요. 특수한 경우부터 얘기를 할까요? 우리 지금 마음을 읽는 기술은 우리 지구에서 우리 이런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니까 이런 생물체가 느끼는 5가지 감각기관, 5가지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5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걸 종합해가지고 어떨 것이다. 저 사람이 거짓말 할 거다. 진실이다. 아니다를 알아보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지입니다. 이것을 볼 때 보는 기술, 들을 때, 맛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걸 봐가지고 상대편이 말을 하는 거, 이걸 종합해가지고 판단하자는 건데,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육감이라고 하는데, 우리 실제 감각이 아니고 어떤 뭔가 그냥 느끼는 그걸 우리는 육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감, 5가지 감각, 오감은 3차원 세계의 통신 방법입니다. 이게 3차원. 우리 지구에 통신 방법 이거예요. 5가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 이외에 육감이라는 건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게 육감은 무엇과 같으냐면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해서 방송국이 어떻습니까? 방송 말을 하는 것을 전기로 굉장히 센 전류로 통해서 흐르게 하면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전파가 생깁니다. 이게 안테나예요. 여기에 엄청나게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여기서 전파가 나갑니다. 어떤 파장. 그 파장이 다 다른데 이 파장을 예를 들어서 1230Hz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방송이고 1540Hz로 나가게 하는 것이 라디오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틀려요. 여기에는 그런 파장이 엄청나게 떠 있어요. 수도 없이. 왜냐면 이거 방송국도 수도 없죠. 떠 있어요. 떠 있어도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이 파장을 잡아서 소리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라디오입니다. 그것이 라디오인데, 라디오는 동조 바리콘이 있어요. 동조를 하는 거. 동조 바리콘이라는 것은 원래 동조 바리콘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가변적인 것이 있어요. 라디오 코리아에서 파는
특수한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건 딱 1540에 딱 아주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방송만 듣는 라디오예요. 그렇지만 동조바리콘이 있으면 이것을 돌려가지고 1540으로 맞출 수도 있고 1650으로 맞출 수도 있고 1230으로 맞출 수도 있어요. 그걸 1230으로 맞추면 우리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우리 방송에는 소리로 만들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소리로. 1540을 맞추면 그 라디오 코리아를 들을 수 있고 여기는 소리를 떠다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사람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전파가 나간다고 했어요. 강한 전류가 흐르면 강한 전파가 나가죠. 그러면 기계가 약해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사람도 사실은 뇌에서 마음에서 명령을 하면 뇌에서 나의 온몸, 팔다리, 입이라든지 여기 이런 운동기관까지 가는 데는 신경으로 가거든요. 신경을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기에는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흐름입니다. 약한 전기지만 전기 흐름이 있어. 근데 사람마다 그 전기 흐름의 주파수가 조금씩 다 달라요. 미세하지만. 근데 결국은 우리 사람 하나하나도 방송국이나 똑같아요. 전기가 흐르니까 그걸 나타내. 그걸 우리는 뇌파라고 합니다. 뇌파. 전파라고 하고 뇌파. 뇌파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호간에 또는 다른 사람의 뇌파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간에 서로 느껴서 상호간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텔레파시라고 그러죠. 실제로 텔레파시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가지고 텔레파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상당히 많은 경우는 한 쌍 중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화장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요새 지난번에 그 산타하나에서 어떤 남자분, 한 50대 남자분이 공부를 했는데 6개월간 기본과정을 공부했는데 그분이 한 번은 깜짝 놀라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냥 얘기니까 자기가 이게 살다 보니까 어떤 와이프 말고 다른 어떤 그 여자가 있어서 뭐 어떤 관계인지 자고해서 만나기로 했대요. 이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대. 이제 와이프 말고. 근데 만나기로 한 장소가 전혀 자기 집과는 상관없고 자기 와이프 직장과도 상관없고 멀단 말이야. 길은. 거기 절대 가본 일도 없고 그런 장소에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갔대요. 마침 뭐 아주 늦게 나왔는지 아니면 안 나왔는지 없더라는 거예요. 없는데 이렇게 두리뭉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차가 휙 나타났어요. 보니까 진짜 와이프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쩐 일이냐고. 그러니까 와이프 대답이 그냥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뭐 이유는 모르는데 좌우간 가야겠다는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냥 차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냐고 그러길래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이프는 당신의 뇌파를 읽을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는 모르면서 능력이 있어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것이 전파로 뛰니까 그걸 바로 잡죠. 그러면 남편이 어디쯤 있어? 뭔 생각 남편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만날 것 같은데 눈으로 안 봤으니까 실제로 모르니까 만난다고 하는 정보는 있지만 실제는 모르니까 그러나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하는 그것이니 안 올 수가 있어야지.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와이프가 특수하게 당신의 뇌파를
참는가 보다. 이거 말고, 그 상황 말고도 아마 당신은 와이프를 속이지 못할걸? 그랬더니, 그렇대요. 귀신같이 한데 무슨 생각을 하면, 말도 안 했는데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나한테 보내면, 이 취미를 배우면 굉장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왔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일방적이니까 이 사람은 가까우면 꼼짝 못 오는 거야. 실제로 그 일뿐만 아니고 어떤 일에 어떤 것을 하려고 보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특수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뇌파도 역시 전파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어떤 그 사랑하는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도 그렇고 그렇지 않는 원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나. 그런데 나중에 만나서 그 소리 하니까 같은 시간에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로 쌍방이 이런 능력을 조금 가진 겁니다. 근데 그걸 연습하고 자꾸 이제 그런 교실을 하고 그러면 그게 잘 다듬어지는데 무시해버리면 그런 능력을 사라져버리고 능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는 그런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5가지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는 정보를 종합해서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해보자.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진실인지 꼭 거짓말을 밝혀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나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상대편은 나 듣기 좋게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걸 꼭 믿고 저 사람 살까라고 다 집행해놔. 물건도 구입해놔. 실패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만났을 때는 예 그래죠 생각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은 미세한 어떤 몸짓이라든가 또 말투라든가 이걸 봤을 때는 나는 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을 거야. 분명히 하더라도 그 뜻이 있는데 그걸 못 읽고 반대로 저 사람이 나에게 설득돼서 물건을 살라고 하는구나. 주문해야지. 맞아. 그래서 10개를 가져왔어. 다음날 10개 다 팔면 10개를 다 팔 수 있으면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되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상대편을 잘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물건 파는데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일반적인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헛소리라고 있나 그러지만 어떤 중심에 나가 바깥을 얘기하고 있나 저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나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 있을 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 상대편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먼저 지난 학기에는 그 중에서 중요한 기본적인 걸로 어떤 걸 배웠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연속이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걸 했는가를 알아야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손짓, 발짓 이걸 이제 실체화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말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손짓이다 발짓이다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하면서 진실은 잠재의식에서 거든요. 이건 잠재의식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진실입니다. 잠재의식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거짓말하지만 말을 하면서 꾸미지만 이렇게 하는 어떤
손짓이라든지 발짓이라든지 뭐 어디를 쳐다본다든지 어느 것들 경우는 잠재의식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말과 신체 언어, 신체 언어입니다. 신체 언어를 비교했을 적에 저 사람이 진심이냐 아니면 꿈을 얘기하는 것이냐, 나 들으라고 말만 하고 실제는 않는 것이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편 말만 믿는 거지 그냥. 야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리고 나중에 항의하지만 그 사람 하는 말에 야 내가 너 듣기 나쁜 소리로 하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왜 네가 내 뜻을 못 알아듣고 그건 네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완곡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들은 사람은 그걸 오케이로 들어버리면 분명히 그런 사람은 완곡하게 하면서 몸짓이나 이런 신체 언어는 부정하는 것으로 했을 거라고. 그걸 못 읽은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신체 언어는 잠재의식이 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다. 이제 일단은 신체 언어를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진실이 아닌 걸 배우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잠재의식적인 것은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편에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 긍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설득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접근과 설득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일이 있고요. 두 번째 단원에서는 지난 학기에 생각과 아주 중요하게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면 그 전략, 행동을 바꾸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꾸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하든지 매사에 부정적으로 얘기해. 야, 누가 뭐라고 야, 그거 쓸데없는 소리 맞아. 되지도 않는 소리. 뭐 와이프가 어디 이제 해봅시다. 쓸데없는 소리 맞아. 되지도 않는 소리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대화 자체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좋은 뭘 해보자는 뜻으로 얘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잘못될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이 있는데 그 긍정적으로 아무리 보라 해도 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원래 이 사람은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말하자면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서 그냥 나오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속에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고 본인이 만들어 놓고 말도 왜 어떤 것이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모든 걸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만들어 놨어. 누가 얘기하면 비판적으로만 얘기해. 꼭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해. 그러면 충분히 어떤 뜻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실망을 하고 다시는 얘기를 않게 될 것입니다. 자는 내 친구지만 말이야. 무슨 얘기하면 친구니까 내 들어주긴 하지만 무슨 일이면 계속 안 되는 방향으로만 얘기해. 그럼 안 되는 방향으로 얘기하면 저 친구하고는 할 일이 없잖아요. 무슨 일을 도모할 수가 없잖아. 되는 방향으로 얘기해야지. 그래서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프레임에, 이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프레임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 속에 싹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 나와. 누가 그 속에 가둬놓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프레임을 있는 사람은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체인지해야 돼요.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스스로 바꿔야 돼요. 이걸 부정적인 프레임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리프레임을 한다고 그랬죠. 뭘? 리프레임. 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소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있어요. 무조건 내가 아무렇게나 얘기한다고 아니라 저 사람은 예스를 받으려면 예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문장 자체를 예스로 하도록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문장 자체를. 그런데 원하는 그런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걸 배웠고. 그 다음에는 친밀감. 어떻게 하면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공감을 얻는 기술.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실제는 잠재의식이라는 걸 우리가 구조적으로 뭐 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과 행동하는 내 스스로 그걸 바꾸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나를 먼저 바꾸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정말로 상대편의 신체 언어를 해독해보자. 해독 기술. 그래서 이제 제 3장에서 그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의 소통 유형을 알면 단번에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 유형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할 적에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말을 쭉 하고 어떻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시각적인 사람이야. 뭔가 어떤 것을 전부 어떤 그림이나 어떤 뜻으로 의미 있는 어떤 것으로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나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 유행에 맞춰야 된다 소리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할 적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어떻게 떠오르나요? 이렇게 이제 끝에다가 같은 의미를 붙여줘야죠. 그래야 말이 소리 통하지. 저쪽에서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얘기할 때는 뭐가 들리지 않나요? 그러면 소통이 안 돼. 소통 자체가. 청각적인 사람은 뭐가 들리십니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소통을 하려면 그와 같은 이제, 소통 유형이 있어요. 유형은 시각적인 유형, 청각적인 유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후각적, 촉각적, 미각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지 않죠. 대개 시각적인 유형하고 청각적인 유형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딱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저 사람은 청각적이구나. 저 사람은 시각적이구나. 그러면 나도 시각적인 유형의 언어를 써야지. 그래야 이제 통하지. 그게 통하는 겁니다. 말이 통해야 뜻도 통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내가 머리에 그려지시나요? 그러면 들립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엉뚱한 같은 내용이지만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면 그 다음 얘기가 안 통해지는 거예요. 내 뜻을 전달할 수도 없고 저 사람 뜻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지. 우리는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남하고 사회에서 인간 관계니까.
인간관계니까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언어입니다. 언어. 표현하는 거 언어니까 언어 말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 언어죠. 뭐 아주 긴밀한 관계일 때는 언어가 아니라 눈짓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특수한 그런 긴밀한 관계고 대부분 언어. 근데 그런 소통 자체가 처음부터 소통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 사실은 얘기할 적에 상대편에 내가 초청돼서 와서 상대편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온 적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휘를 하거나 상대편을 설득하려고 할 적에 나의 의도를 어떻게 전하냐 그것을 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듣는 거야. 저 사람 왜 얘기하는데 들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설득한다든지 나의 의도대로 예를 들어 뭐 물건을 팔겠으면 판다든지 아니면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한다든지 내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판단하면 말을 하다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 맞게. 근데 저 사람은 엉뚱한 생각으로서 듣기 싫고 빨리 가려고 그래. 그렇게 이러고 있는데 그냥 진정성 있게 거기다 좀 오랜 시간 얘기를 하면 그게 대화가 안 되죠. 저 사람이 그런 표현하면 말을 중단하고 다음에 만나든가 아니면 화제를 바꿔야 되겠죠. 저 사람이 관심 있는 화제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듣기 싫어하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 대화에서 중요한 것이 그 사람 제일 먼저 제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가 초청한 그 사람 나의 대화 상대 그 사람이 지금 뭐에 대해서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얘기 먼저 하면 눈이 바짝 나면서 그냥 네? 하면서 귀를 딱 크게 뜨죠. 그 얘기를 슬슬슬 풀어나가면서 자기 일을 해나가는 거야. 그게 이제 제대로 대화 기술을 한 거예요. 그 사람에 상관없이 자 여기에 모였으니까 제가 제 물건 소개하겠습니다. 해봐야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10사람 중에 하나 들을까 말까. 그렇죠? 사고 싶어 온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면 서자고 왔다가도 그냥 갑니다. 근데 그냥 온 사람, 그냥 구경 온 사람도 그 사람의 정보를 찔러서 잘 얘기하면 설마이 없다가도 사과가 쭉 와요. 이게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러거든요. 잘 못했는데 그 사람 하는 걸 잘 보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듯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안 배워도 잘하니까. 그러나 우리같이 보통 사람은 이러한 원리를 잘 배우고 연습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능력 있는 사람만큼은 못할지라도 성당원 수준 그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걸 이제 배우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뤄낸다는 건 그때 필요해요. 여러분도 당장에 친구를 만나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 애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또 보수하고 얘기하거나 직장 동료하거나 얘기할 때도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얘기하는데 엉뚱한 소리예요. 야, 너 참 얘기하고 답답하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주체라면, 저 사람이 주체라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주체인데 내가 답답하게 느낀다면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못 믿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답답한 거고, 거꾸로 내가 저 사람을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예를 들어서 흥미가 없는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하면 얼마나 답답할 겁니까?
그냥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그냥 궁둥이가 들썩들썩 할 거예요. 이게 궁둥이가 들썩들썩 하는 걸 보고 아하, 내 말에 별 흥미가 없구나. 그럼 알아차려야지. 차려서 바로 그 사람의 흥미가 있는 어떤 이야기로 살짝 돌려야 돼요. 그럼 딱 고쳐 앉죠. 저는 여러분도 교회 나가시면 어저께도 교회 나갔지만 목사님 설교가 항상 흥미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나는 되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상당히 졸리거든요. 실제로도 졸리고 그때 뭔가 좀 쉬고 싶고 그런 때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얘기하는 소리가 굉장히 나의 흥미롭고 뭐 톤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눈이 번쩍 뛰어가지고 안 졸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냥 말 톤도 그렇고 그냥 같은 소리 쭉 하고 하는 거 듣다 보면 나도 졸아.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뭐 강의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졸냐고 졸지 마시라고. 그런데 졸기는 책임을 누가 있냐면 얘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졸도록 얘기했으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존다는 사람에게만 자꾸 탓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한 책임이 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어떤 말의 톤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소통 유형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 유형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청각적인 거냐 시각적인 거냐 이런 유형을 알아야 되고, 유형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은 유형에 맞춰서 내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말도 청각적인 저 사람하고 얘기해봤더니 청각적인 유형이더라 그러면 나도 청각적인 유형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야 돼. 그래야 저 사람하고 얘기가 돼요. 눈이 바짝 뜨고 얘기가 된다고. 청각적인 유형으로 저 사람은 얘기하는데 나는 시각적인 유형으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졸아요. 그래놓고 내가 얘기하는데 왜 조는가?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몸짓을 보고, 몸짓이죠. 몸짓은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짓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은 속마음을 알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면서 발은 바깥쪽을 향한다거나 그러면 아이고 빨리 말 끝내시죠. 나 가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몸짓으로 보면. 근데 그런 몸짓을는 못 믿고 의례적으로 하는 소리만 듣고서 이 사람이 나에게 흥미 있구나 하고 장황을 얘기해봐야 듣긴 듣는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 뒤로 쫙 흘려보내는 거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헛소리하고 있다고 할까? 아니면 시간만 낭비한다고 할까? 경제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기왕 내가 말을 하려면 상대편으로 하여금 내 말에 귀를 딱 기울이게 만들어 놔야 경제적인 언어 안 하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대화죠. 대화에도 경제가 있어요. 저 사람이 너 얘기해라 나는 다른 건다 이러면 경제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짓을 봐서 그 사람은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내는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몸짓 말고 주로 얼굴로 표정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마음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계획이 다 나타나 있어요. 장차 어떻게 살아간다는 계획까지 다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을 관상학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딱 보면 보는 굉장히 어떤 것이 있어요. 그 잘 보는 사람 딱 보면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거짓말이고 다른 소리고 전 정말로 하는 소리고 그 다음에 그것만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 진짜 성품까지도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관 대작이나 그래서 큰 어떤 벼슬을 준다거나 아니면 회사의 중요한 직책 중역들을 뽑는다거나 직원을 뽑는다거나 할 때는 여러분 그냥 시험 쳐서 학교 다 들어가는 거 같죠? 근데 큰 회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관상 보는 사람도 그 흥미있게 그 말하자면 접견장에서는 관상학자를 옆에 둬요. 그러니까 바로 대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면접장을 큰 TV로 보고 있는 거야. 오너가 다 보고 있어요. 면접 오는 걸.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오너 옆에는 그 사람이 있고 역학하는 사람이 있고 일단 그때는 면접 때는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저 사람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쩌고 저쩌고 뭐 괜찮은 얘기가 나오면 상관없지만 저 사람은 내 경험으로 봤을 적에 저런 관상을 가진 사람은 배반합니다. 아예 뽑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 사람이 꼭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생년을 안 쓴다고 그러지만 반드시 생년, 월, 일, 시 이런 걸 쓰게 합니다. 그러면 생년, 월, 일, 시가 사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만 딱 가져와서 오면 이 사람은 성품이 어떻고 언제 어떤 사람이고 뭐 금우 성질이 있고 모구 성질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구 성질이니까 기획실에 줘야 되는 것 같고 금우 성질이니까 뭔가 추진하는 데다 넣어야 좋고 그 성질을 맞춰서 넣는 건 좋은 겁니다. 이게 적재적소에 만약에 기획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막 이러는 현장에다 투입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롭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의 능력을 100% 뽑아버릴 수가 없어. 회사로서는 손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 이 사람은 오너하고 극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상극이라고 상극. 그런 사람은 어쩐지 쳐다보기만 해도 싫고 무슨 일마다 부딪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뽑아놓으면 늘 부딪히고 그래서는 오너가 편을 나고 직원 두는 거지 불편을 나고 듭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은 뽑고 나서 골치 아픈 놈이 아예 제끼는 게 낫은 겁니다. 그러면 확실해서 제끼냐 그러지만 확실히 않다 하더라도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얼굴을 보거나 몸짓을 보거나 주로 이런 거 얼굴에 다 나타냈어. 그래서 얼굴에 드러나는 속마음을 알아내는 것 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 눈알을 아래에 빤다든지 위로 든다든지 뭐 옆으로 튼다든지 얼굴이 일그러진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관상을 보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상을 보는 사람은 얼굴 색깔이나 이런 그걸 얼굴 모양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 그냥 보통 사람들은 흘려보내고 잘 체크를 못하지만 우리는 그걸 체크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거리. 그러니까 얘기할 적에 바짝 가야 되느냐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친밀한 사람일수록 거리는 친밀거리라고 해서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친밀하지도 않는데 친밀한 사람의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저 사람이 불안해져요. 애인끼리야 서로 스킨십을 하니까 가까워지죠.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멀리 있으면 오히려 불편해. 가까이 오라고 그러고 손 잡아서 끌고 그러잖아요. 그 친밀거리요. 그런 친밀거리 내로 내 애인도 아닌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 사람 들어오면 나는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친밀거리의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 저 사람 이제 꼭 자석처럼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났다 하면 이미 뭐라고 그럴까? 경계심 같은 것이 발동하기 때문에 어떤 대화 이게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친밀거리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거리 뭐 20-30cm, 그 다음에 뭐 동료 간의 거리 뭐 1m 이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설할 때도 이렇게 이제 정치가들이나 이런 연설할 때는 한 3m 정도 뭐 띄워놓고 되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리, 이 자리 배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리 배치가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어쩌게 그 사람 자리가 어디 앉았냐를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북한의 김영철이 숙청됐네 어쩌냐 그러더니 어제 사진 보니까 김정은이 그 다음에 이석주 안고 그 옆에 앉았더만. 그러니까 숙청됐고 어떻다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총살당했다고 그러는데 숙청당했던 사람이 제대로 이렇게 건지하게 세 번째 딱 주변으로 앉아있는 거 보면 그게 아닌지도 몰라. 근데 아닌지도 모르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한국은 시끄러워. 제대로 정보를 갖지도 않으면서 이제 문제죠. 그것이. 그러니까 헛소리 하니까 헛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죠. 저 정보 자체가 틀려버리잖아. 이 자리 배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김정은 옆에 지금 현재 앉아있더라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은 그 위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가까운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일수록 주변하고 가깝습니다. 가까운 사람, 자기와 가깝고 가장 필요한 사람을 옆에 앉히는 거예요. 멀리 앉을수록 자기하고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헛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갔을 적에 어느 자리에 앉았냐를 딱 보고 상황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상황 판단을 못하면 이제 그게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반대로 자리 배치를 그렇게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다 놓고 무슨 부탁을 하려고 할 적에 이 사람을 어떻게 앉혀야 되느냐. 그것이 여기서 보통 자리를 배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초청해다 놓고 자리를 앉힐 적에 어떻게 앉혀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방에 앉았어요. 이게 벽입니다. 내가 벽 쪽에 앉고 저 사람은 내가 벽을 보고 앉고 내가 초청한 사람을 벽 쪽에 앉게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뭐랄까 그 정신이 분산이 돼요. 왔다 가는 사람 다 쳐다보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얘기해도 100% 잘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데려다 놓고 뭔가 얘기해야겠다 싶으면 내가 벽 쪽에 앉고 초청해 온 사람을 나를 보게 만들어야 돼. 나만 보게 만들어야 돼. 다른 사람 못 보게. 그러니까 시야가
분산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친구를 하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하기 위해서 초청해 왔어요. 금방같이 그런 나만 보게 만들어 놓고 내가 참 당신은 이쁩니다, 좋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다 그 말을 듣지만 거꾸로 앉혀놓으면 내가 초청해 온 사람이 이게 벽 쪽으로 앉고 있다면 그 말을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쳐다보고 오다 보니까 그 사람 말을 100% 제대로 못 듣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리 배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목적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성패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벽 쪽에 앉게 하면 내가 의도한 바가 성취되는 것은 50% 안 될 수도 있어. 왜? 열심히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그 열심히 얘기한 걸 못 듣고 다른 것만 봤거든. 건성으로 듣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처음에 설정할지 몰라. 그러나 나를 쳐다보고만 앉게, 벽을 쳐다보고 앉게 하고 내가 벽 쪽에서 얘기했다면 내 말을 100% 들었을 거라고. 다른 거 못 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나가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 거꾸로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한 경우가 있어. 그때 내가 유리한 자리를 먼저 차지해야 되겠죠? 내가 뭔 대화를 해야 되겠어.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럼 내가 빨리 이 자리를 차지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나만 보고 얘기하니까 얘기에 어떤 허튼 소리라든가 그런 얘기 섞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오직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얘기를 집중해서 들 수 있고, 이게 그 주민이 누구냐 따라서 내가 손님으로 갔을 때 여기 앉느냐 저기 앉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내가 초청도에 갔지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싶으면 좀 일찍 나가서 유리한 자리를 앉아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초청했다고 해도 내가 늦게 나가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버리면, 내가 앉을 자리에 그 사람이 먼저 앉아있으면 방법이 없어.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약속 장소 같은 데는 어떤 약속을 했다면 의도적인 거라고는 반드시 자기가 10분이나 15분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자리도 보고 유리한 자리를 먼저 찾아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일생일대의 어떤 결정이 거기서 날 수도 있잖아요. 결판이. 그런 중요한 자리에 5분 늦었다? 그래서 헐레벌떡 가서 얘기해봐야 쉽지 않다 그럽니다. 이 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목소리. 같은 말이지만 목소리. 자, 우리는 지금 말 때문에 한국어 상당히 시끄럽게 있어요. 막말한다, 멋진다 해서. 그런데 같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하면서 어떻게 상대편에게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전국을 찌르느냐, 그게 말을 기술인데, 그런 것들 모르니까 그냥 소 잡는, 돼지 잡는 하는 사람 하는 식으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정치인은 그렇게 얘기하면 큰 정치인이 못 됩니다. 국민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완곡하게 해야지. 그런 것도 하나 기술입니다. 안 배워서 그래요. 안 배워서. 목소리를 듣고도 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도. 그러니까 지나가게 한 소리입니다. 목소리 듣고도. 왜 목소리가 톤이 어떠냐. 아까 얘기했지만 목소리 톤이 막 예를 들어 높은 사람도 있지만 높았다 낮았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근데 똑같은 톤으로 계속 하면 우리가 최면 유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최면 유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졸게 하는 게 우리의 기술입니다. 졸게 하는 사람이 나예요. 말하자면 졸게 만들어야 잠재의식이 열리니까. 나는 무조건 상대편을 졸게 만들어요. 어저께도
어떤 배우는 분, 일을 만나서 공부하는데, 내가 지루하게 했더니 막 하품 오더니 졸더라고요. 그래서 깨운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워서 다시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데, 한참 동안 계속 할 수가 없어. 눈이 빨개가지고는 막 하품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졸립죠? 졸립죠? 그래서 내가 졸리는 거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졸립게 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 몇 개월 전에는 LA 카운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상담으로 그 사람이 원래 어머니가 굉장히 싫어. 근데 자기는 어머니한테 학대당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40인데 혼자 살면서 엄마하고서 떨어져 살고 혼자 살아요. 보지도 않고 보기도 싫대. 이게 과거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문제 있는지를 알고 상담사에 가서 상담하는데 10년째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UCLA에서 공부할 때 심리학을 공부했어. 근데도 해결을 못했어. 근데 먹고 살라니까 심리학을 했으니까 상담사로 취직을 했어. 자기가 상담사예요. 상담사로서 상담을 받고 10년째 받고 있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걸 배우겠다고 나한테 왔는데, 이걸 배워야 사실 그걸 알 수 있어요. 과거로 가고 알 수 있는데, 그때 그럼 과거로 가고 그러려면 최면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최면에 들어가게 하려면 졸리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1개월을 졸리게 하는 걸 이제 최면 6단계를 배웠는데, 나만 만나면 그러더라고요. 여기만 오면 내가 왜 졸리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졸리는 것을 지금 배우니까 내가 졸립게 하니까 당연히 졸립게. 안 졸리면 그게 이상하죠. 여기 와서는 내 옆에 와서는 졸려야 된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잘못 이해하다가 그냥 졸리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나 더 있을 때 해서 하랍니다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있다고 안 졸릴까? 내가 졸리는 기술을 하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데, 이건 잘 졸릴수록 사실은 그 사람이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보통 때는 졸립게 하면 안 돼요. 정신이 번쩍 나게 해야지. 우리하고는 거꾸로예요. 보통 대화할 때는 내 얘기를 잘 듣게 만들어야 돼. 졸던 사람도 내가 무슨 얘기하면 눈을 번쩍 뜨고 귀를 번쩍 뜨고 그게 뭐냐고 묻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목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각으로 소통 기술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요번 학기에는 이어서 요걸 기본으로 해서 요번 학기로 책 펴보세요. 저 처음에 차례를 펴보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의사소통 기술. 이게 진짜 배우고자 하는 것이 4단원입니다. 4단원을 위해서 1, 2, 3을 배웠고, 5, 6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마음치료 왔을 적에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치료를 할 적에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할 적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다. 일때는 이렇게 얘기한다 하고는 실제를 적은 것이고, 여기서 마음을 읽는 기술로 백미가 바로 단어 4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의사소통 기술. 이걸 위해서 한 학기 얘기를 쭉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에는 첫째 8가지로 나눠서 유대감을 형성해야 되겠다. 그렇죠? 일단 유대감이 만들어져야 돼요. 뭔가 친밀감이죠. 친밀감이 있어야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관심이 있어야. 그 다음에 유대감이라는 건 뭔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같은 과야. 비슷해. 말을 해보니까 나랑 비슷하네.
시각 유형인 사람은 시각 유형인 말을 내가 해주면, 저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말이 통하네. 말이 통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감이야. 유대감을 일단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편하고 얘기하니까 꼭 거짓말을 알아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상대편 얘기하다 보면 상대편이 거짓을 얘기하는지 참말을 얘기하는지는 내가 알아야 그 다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니까 순간순간 판별해야 됩니다. 거짓을 판별하는 것, 또 상대편이 나를 속이는 수가 있어요. 예, 사죠. 이거 뭐 좋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예. 말은 예 하면서도 그 다음날 안 올 사람이야. 근데 그런 말 듣고 주문한 거 가져오면 실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술. 근데 간단간단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책을 이제 이런 요령으로 하면 대부분은 그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쉽게 친해지는 기술. 중요하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속닥속닥 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어깨동무하는 사람이 있어.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한 5분쯤 10분쯤 얘기했는데 어깨동무하고 나와. 기술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들어갔다가 싸우고 나와.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해. 자원 어떻게든 문제는 상대편의 대화 상대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친해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친하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접근해 가야 돼요. 쉽게 친해지는 기술이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지는 기술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 마음대로 나 원하는 결과를 내가 이끌어낼 수 있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다음에 대화 물꼬를 트는 기술. 참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대학 다닐 적에 정치를 하고 싶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밖에서 독심술도 배우고 이런 걸 안 가르쳤어요. 그때 뭐 이상한 걸 가르쳐주더라고요. 속도법도 배우고 이게 심리학 다 배우고 제 그 대학 때의 성적표 보면 21학점이나 돼 있더라고요. 심리학만.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쫓아다니면서 4년 동안 다 배웠는데 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4학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수강 신청해가지고 봤을 적에 우리 과 학생 말고 다른 과 학생, 그러니까 얼굴은 수강증이 있으니까 얼굴은 알죠? 같은 강의를 듣는다. 그래서 일주일에 여학생 하나, 남학생 하나를 초청했어요. 좀 만나달라고. 그럼 이제 연습하려고. 처음에는 특히 여학생인 경우에 뭐 만나달라고 하니까 와서 첫 집에 앉아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야지. 무슨 말 할 거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좌우간 지나고 상당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요령은 일단 뭐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모르는 사람이 딱 앉아있으면 그때는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몇 번 버스 타셨어요? 여기 오시는데. 몇 번이라고, 거기서 여기 오는데 상당히 뭐 교통이 많이 체증이 됐겠는데요? 아니면 중간에 올 적에 내 경험상 뭐가 있으면 거기서 어떤 행사 한다던데 지금도 하던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하고 관계되는 거죠. 나하고 관계되는 거. 그 사람하고 관계되는 것을 일단 물어야겠더라고요. 물으면 자기가 본 거니까 본 대로 대답해요. 그런 말 저런 말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의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행사할 적에 어떤 걸 하던가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막 강조해서 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것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계속 물어내는 거.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뭐 어째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아는 것 얘기를 내가 해야 얘기가 되지. 앉혀놓고 내 얘기 들어보세요. 내 얘기, 저 사람 모르는데 나의 얘기 아무리 얘기야 듣지 않는다고요. 심하면 그냥 일어나서 가요. 저 바쁜데요. 그럼 간다고요. 간다고 하는데 붙잡고 어떻게 붙잡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자꾸 하면 1시간이라도 시키면 그냥 자꾸 그 사람 얘기를 물어보니까 1시간 지내는 것이 아주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세요 하고 안 해버리면 안 돼요. 아니에요 뜻은 하고 싶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걸 잘 알아서 아니에요 그러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한다고 그래요? 해버리면 본인은 원하면서 아니에요 했는데 그걸 잘 읽어야 돼요. 이어를 남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싫은 건 어떤 사람은 싫은 건 아예 싫은 거고 좋은 건 처음부터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좋다고 싫다고 얘기했는데도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좋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게 어떤 언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적 비결 이게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어떤 요령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몸짓과 표정의 기술 이건 나의 몸짓과 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오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인을 보내야 돼요. 꼭 말로만이 아니라 몸짓으로 표정으로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감을 가지면 저 사람 참 말 잘하네, 좀 매력적이네, 알아듣기 잘하네 그런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상대편에게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 이해 그런 거고 책은 97페이지입니다. 한자 딱 펴보세요.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의사소통 기술 이 단원이 제일 요점이 되는 단원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의사소통 기술에서 오늘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술 얘기를 좀 하고 끝낼까 그럽니다.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학기에 이런 걸 전부 배운 것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걸 다 배운 것입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없으면 되지가 않으니까 뭐든가 그냥 생각 없이 한다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돼요. 준비된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그 공부하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니면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2년 후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돌아와서 사업을 하면 돈도 많이 벌고 그런다고 한다는데 어쩌면 좋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해. 아무리 좋은 운이 실제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것도 없어요. 그죠? 뭔가를 해야 성공하든 실패하든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거부가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행동해야 결과도 나타나요. 그러면 행동을 하면 아무렇게 행동은 안 되죠. 뭔가를 좋은 운이 온다고 했을 적에 대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나에게 돈 벌 운이 온다고 하는데 돈 벌 운이 온다고 한다면 돈 벌 준비를 해야죠. 어떤 장사를 해야거나 무조건 장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식당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식당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미리 습득을 하고 또 고객은 어떻게 하고 자리다가 어디다가 자리는 잡아서 가게는 얻어놓고 준비를 다 해야죠. 그래야 장사를 해야 돈을 버는 것이지
아무것도 않고 집에 앉았으면 돈을 법니까? 준비를 해야, 준비를. 어딘가? 준비하고 있어야 행동을 해야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만히 앉았으면 그 좋은 운을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맞아들일 준비로 이 공부를 하십시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배우는 그것과 관계된 것이더라고요. 어떤 타지에 있는 어떤 분인데 메디테이션을 배웠어. 근데 그 방면에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메디테이션은 배웠는데 별관인데도 미국 사람 영어를 난 영어를 못하니까요. 잘 못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뭐 일찍 와서 어떻든 영어가 능숙하니까 영어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사니까 어떤 미국 사람이 40년 동안을 머리가 다 아프고 빙빙 돌고 그런 사람을 메디테이션 뭐 배우게 해서 치료를 했어요. 40년 동안 아픈 걸 완전히 치료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분이 고맙다고 2만 불을 줬대. 다른 병원에서도 못 고친 거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다릅니다. 미국 사람이나 멕시칸이나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내가 침을 놔도 기분 좋으면 반드시 멕시칸들 우리보다 돈 없다고 그러지만 30불, 멕시칸들은 30불 받아요. 근데 40불 주고 가요. 반드시.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우리 동포로부터는 한 번도 그렇게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이제 민족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2만 불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같으면 그냥 나섰네? 신통하냐고 말일 거라고. 근데 그래 우리가 이 사람이 내가 이상면에 좀 뭔가 기수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걸 배워서 이방면으로 비즈니스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배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 또 어디다 물어보니까 뭐 2년 후에 나는 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뭐 누가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하고 있어야 돈을 벌든 안 벌든 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벌릴 일도 없으니까. 배우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의사 소통 기술은 이 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든 좋은 감정을 이끌어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대의 마음을 읽기 위한 언어적, 비언어적 도구들을 중합해서 활용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기 위한 단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결론적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배운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진짜 이제 활용하는 기술이에요. 요것만, 이 단원만 잘하면 뭐 어떤 상대하고 만나든 대화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술. 오늘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지 지난번에 뭘 배우는지도 어떻게 계속되는지 모르면 안 돼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 유대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감이 형성돼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 공동적은 우리를 뭉치게 하고 이 유대감입니다. 그래서 단타가 있고 뭐 하는 게 그래요. 공동 목표는 함께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서로 싸우다가 한국 사람의 경우는 어쩌면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고 서로 잘라서 힘들어. 그런데 어려움이 당하면 예를 들어서 일본한테 침략을 당했다. 그러니까 뭉쳐서 그냥 독립운동하고
또 몽고 철로 갔을 때도 몽고한테 지배 안 당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동부가 다 먹었어요. 중국까지. 물론 속국으로 있었지만 고려는 먹지 못했습니다. 속국으로만 했지 고려를 병합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우리 알겠지? 중국 전체 이거 뭐 몽고 저쪽까지 전부 원나라였는데 유독 우리 한반도만은 병합을 못했다고요. 그 정도 얼마나 우리가 뭉쳐서 원나라를 괴롭게 했는지 예를 들어 고구려와 중국의 역사를 보면 150년 그 제국이 150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망했어요. 고구려는 998년 1000년을 갔어요. 그 10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중국의 제국들이 나왔다가 없어졌다 나왔다가 없어졌다는데 그 원인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싸워서 수나라도 고구려하고 전쟁 끝에 망했고 당나라도 망했고 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구려 사람이 그냥 지도보다 이가 갈리는지 거기가 이제 요동 쪽으로 이렇게 싼 성을 천리장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먼저 거기를 쌌어요, 성을. 천리장성을 이어서 저쪽 몽골 저쪽으로 쭉 싼 것이 이제 만리장성이지만 그 만리장성 자체가 고구려 때문에 싼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싼 거예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우리 때문에 150년간 왕국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이고 순박하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처럼 용맹하고 쌈장하고 단합하고 온 민족이 없습니다. 대개 중국하고 전투할 적에 10대 1로 했어요. 30만 명 오면 강감찬 잡으면 3만 명 오고 그래서 싸웠어요. 3만 명 대 30만 명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제 문제가 아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감입니다. 유대감. 그냥 죽음도 불사하는 거죠. 공동의 적은 우리를 뭉치게 하고 지금 우리가 한나라당 당에서 저렇게 싸우지만 어떤 이슈가 딱 있으면 또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딱 뭉쳐서 또 합니다. 공동 목표를 함께 나가게 합니다. 신뢰와 유대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신뢰와 유대감을 이루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바로 공동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적. 공동적도 일종의 목표죠. 여기서 공동적이라고 했지만 어떤 목표가 같으면 이질적인 사람이라도 그 목표를 위해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뭉치는 것입니다. 신뢰 쌓기, 눈물, 미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동 목표를 봅시다. 어떤 목적이든 집단이 함께 외치는 구호는 최면을 유도하는 아주 강력한 암시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얘기를 내가 해서 그냥 모르는데 어쨌든 집단에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도 집단 최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유형이 다른데 이건 종교적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니라 유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어떤 교회는 그냥 일어나서 찬송도 하고 그런데 새로 생긴 교회나 어떤 유형이 좀 다른 교회는 그냥 그런 것을 딱딱딱 구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처음 모이자마자 일어서서 노래부터 하고 막 노래하고 크게 그러다가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고 또 막 손을 흔들고 노래하고 막 그래요. 이 손을 흔들고 일어서서 이러는 것은 그게 일종의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부족들이 신축할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일종의 이제 집단 최면 유동, 집단 최면이 돼야 같은 곳으로 가거든요. 오빠 하고 하는 것도 그 순간 집단 최면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집단 최면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의 연설은 그만큼 지금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잘하는데 그분들은 짧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써놓고 읽어보면 말이 잘 안 맞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근데 짧은 단어로 여러분 어떻게 합시다 하는데도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있으니까 막 열광하고 김대중, 김영삼 그러잖아요. 그 순간은 그 전체가 하나로 집단 최면이 되는 것입니다. 최면을 유도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게 다 보면 다 최면 현상이에요. 그것을 잘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봤더니 교회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좀 걸러서 들으세요. 그 경험이 나도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산에 가서 한 3일씩 기도하는 좀 뭐라고 그러죠? 그거 갔을 때도 그 행사할 때 보면 어떤 시간에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면 기도 그런 거야. 소리지죠? 나는 방언을 맡고 특히 방언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러지만 그거보다 뒤로 기도하면서 뒤로 넘어뜨리게 하는 행사를 꼭 하더라고요. 근데 그 행사를 꼭 해야 될 것이 없어. 근데 그걸 해요. 우리 최면에서는 뒤로 넘어뜨리기가 있습니다. 뒤로 넘어뜨리면 뒤로 넘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암시를 해서 뒤로 넘어뜨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걸려. 근데 시간이 안 걸리고도 넘어뜨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나도 이제 거기 가서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나는 그걸 아니까 봤더니 예를 들어서 쉬워요. 여러분 할 때 딱 이렇게 서 있게 한다고요. 그럼 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도 이렇게 서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한쪽 손으로는 여기를 딱 대고 기도해 주시라고 이마에다 손대고 있습니다. 여기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 근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서 있으면 이게 중심이 이렇게 잡혀 있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손댔으니까 이쪽을 살짝 0.1mm만 살짝 젖히면 이게 중심이 0.1 정도, 0.1도 정도 뒤로 살짝 움직이거든요. 그럼 놔둬도 점점 넘어가야 돼요. 한 30초 내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무게 중심만 살짝 이동해 놓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암시가 아니라도. 일단은 이제 그런 것을 함으로써 그 사람 의도대로 그 사람 손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그런 다른 사람 저분이 내 옆에서 무렁무렁 해도 여러분은 넘어가네. 그 권위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말에도 거부를 않게 돼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찬성도 오고 반대도 오고 격렬하게 대모도 오고 욕도 하지만 교회에서 그런 거 봤습니까?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있지 않도록 미리 방지합니다. 미리. 그렇게 될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해서 내보내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은 다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요. 일종의 그것도 최면 현상이야. 다 써잡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그렇게 함께 익히는 구호. 또 이것도 있어요. 나는 내 딸이 한참 동안 퀵스타라고 합니까? 아메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아메이를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대학적으로 보고. 그거는 다이아몬드 되면 뭐 수익이 막 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아이고, 임자가, 그런데 참, 그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못 온다고 그러니 못 오고, 좋다. 그럼 나도 같이 내가 가보겠다. 나도 1년 반을 같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룹이 이렇게 있으면 딱 모여가지고 뭐부터 하냐면 고 다이아몬드 그로부터 외칩니다. 고 다이아몬드 고 다이아몬드 되면 한 달에 한 10,000불 수입이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최종 고 다이아몬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의 목표를 외침으로써 그것도 요즘 최면 연장인 겁니다. 강력한 암시입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어떤 공동 목표를 외침으로써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최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서 비슷하게 공동 최면사가 자 따라하세요.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자신 없는 사람에는 최면을 걸어놓고 자 끝에 자신감을 주기위해서 자 나 따라하세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따라 안 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따라 안 해. 따라하세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크게 하세요.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면 크게 해요. 그때부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남 앞에 가서 말 못하고 얼굴 붉어지고 그런 사람 고칠 적에 나의 앞소리는 우렁차고 내용은 알차고 조리 있습니다. 나의 잠재의식이 도와주기 때문에 나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막 과함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우면 그냥 여러 사람 앞에서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나 같은 것이라 그겁니다. 그렇게 암시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겁니다. 이것은 내가 최면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그런 사람에다가 이제 당신이 최면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라고 논쟁이 생기지. 그러나 우리는 배우니까 그런 현상과 같다 그것입니다. 뭐 그걸 다 싸대고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정치도 그렇고 정치, 종교, 음악 이게 다 집단 최면입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건 집단 최면이에요. 그것에 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능하지 못하면 집단을 움켜잡을 수 없어요. 수천 명을 내 말 한마디에 움직이게 할 수 없다고요. 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은 최면을 또 배워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도 여기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그냥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하고 꼭 뭐 이용한다 그게 아니라 이 원리를 해야 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암암리에 작용하는 집단 최면 상태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자기들은 다이아몬드 외치자고 하지만 나는 최면하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이야 집단 최면을 인도하는 그렇게 있구나. 그렇게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거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집단 최면 유도하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여기 썼죠. 내 경험입니다. 다국적 기업인 아무웨이사가 온라인상에 구현한 다단계 전자상가의 픽스타 IBO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IBO로서 아무웨이 제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1년 반 내가 다녔습니다. 그런 결과 딸에게 어떻게 했냐. 이거 그냥 뭐 1, 2년 하려고 하면 하지 말고 정말로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끝까지 하려면 해라 그랬어요. 다이아몬드는 좋다. 실제로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이면 8명은 중간에 다 탈락하더라고요. 실버 여기에서 다 탈락해요. 나가기 힘들어. 그 이상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서 어떤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그 다음 밑에 사람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세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 그 숫자는 비슷하니까 유지가 돼. 그런데 그 이하 실버, 골드 이런 사람들은 숫자 들락날락이 아주 심해. 도저히 나도 실버까지 했지만 실버는 자꾸 줘야 돼. 그런 지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한 소득이 또 소득을 올려야 되니까 열심히 버는 해야 하는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버는 사람 누구를 버느냐? 아는 친구들, 친척들 할 수밖에 없거든. 이게 괴로운 일이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론 모르는 사람도 가끔 얘기하긴 하지만 힘들거든요. 결국은 다단계는 실패하면 친구, 친척을 다 피해를 줘요. 피해를 끼치게 해요. 결국은 피해를 주더라고요. 원래 이게 미국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다단계가 발달하면 일본 사람들에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발달되어 있고. 근데 내가 저 하버드에 있을 때 아래층에서 한의원 했는데 2층이 공간이 컸어요. 거기에 뭐 공간 뭐 할 거 없으니까 대부분 다단계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첫 달 들어왔을 때는 별로 사람 한둘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한 3개월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한 2개월 좀 더 가면 싸우는 소리가 나. 다투는 소리가 나. 그러다가 한두 달 되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또 다른 다단계 들어오고. 결국은 다단계라는 것이 밑에 사람들이 낸 돈을 그 이익의 일부를 치우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자기가 낸 돈을 보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어디에서 막히게 되면 맨 나중에 들어오면 그 밑바닥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 퀵스타는 상당히 미국에서 제품도 좋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더라고요. 좀 더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모금 시작과 끝에 꼭 다이아몬드라는 걸 하더라는 겁니다. 이 집단 구호를 반드시 외치게 하는데, 그 아이비오는 판매 실적에 따라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내가 저기 갔네. 이름이 이르고 그 라인은 아이비오들을 돕고 적극 정리하기만 하면 뭐 다이아몬드 되면 한 $10,000 이런 수입이 실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로서는 자기 그걸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하죠. 뭐 다이아몬드급들이 자기 리더입니다. 다이아몬드 당신도 나 뭐 자기 공개해. 이번 달에 나 9,000불 수표 받았습니다. 나 이거 가지고 집 샀습니다. 또 집 초청해. 나 이런 집 샀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자기 휘하에 있는 실버, 골드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을 똥 싸고 일을 하는 거지.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근데 다이아몬드로는 그렇게 보여줘야 돼. 이번 달엔 2만 불 받았습니다. 보너스까지. 그냥 수표를 보여준다니까 실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할 수 없죠.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단계 판매 방식인 퀵스타의 독립사업자들의 꿈은 휘하에 많은 독립사업자들, 실버, 골드를 거느리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지위와 수입이 보장되는 자리로 오르기 위해서 자신이 추천한 독립사업자들을 도와서 실버와 골드를 거쳐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도와줘요. 그 사람들. 더 진심으로 도와줄수록 자기 수입은 보장되니까 진짜 굉장히 도와줘요. 필요하다 보면 언제든 와서 도와줘요. 형제간도 그렇게 못 도와. 그런 정도로 도와줘요.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그걸 봤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설정된 목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임의 시작과 끝에 그 다이아몬드를 함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는 최면을 유도할 때 위치는 강력한 암신, 꼭 딥슬립이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동일한 효과를 일으킨다. 퀵스타 운영 방식이 흥미로운 것은
자, 함께 갑시다. 다이아몬드를 외치면 믿음 이상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느끼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집단을 움직이는 기술로서 이만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 아메이 회사는요, 하나 하는 거 없어. 물건만 이게 생산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아들하고만 대화해서 회의하고, 그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회의 부를 때는요 비행기 보내요. 그 사람들 비행기 타고 갑니다. 회사에서 비행기 태워서 가고 먹고 사는 거 다 해주고 다 해요. 그 사람들이 회사를 살게 합니까? 그 끈끈한 친밀감, 튼튼한 유대감, 형제보다도 더 한다니까요. 다이아몬드가 자기 휘하에 실버, 골드를 자기의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하고, 아픈 거 병원에 다 댕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친밀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친절하지, 친밀감 있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은데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합니까?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면 그만큼 조직폭력배가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조직폭력배는 그 요즘 우리가 맞아면 감옥에 들어갈 죄를 졌어도 야 네가 좀 들어가, 내가 했습니다 하고 들어가요. 왜 들어간지 아세요? 들어가면 그 사람의 집안일 와이프에 대한 모든 것 전부 다 해줍니다. 갔다가 나온 또 대우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들을 쓰고. 이게 신뢰죠, 신뢰. 그러니까 조직폭력배처럼 신뢰가 이게 의리죠. 의리라고 그러죠. 의리, 믿음, 신뢰. 이게 유대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유대감 형성이 제일 중요하고, 단 둘이 사이에 친구 되는데도 유대감이 중요해요. 신뢰. 내가 저 사람 친구라고 해놓고 말이야. 새끼가 살살 나를 속이네?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지. 내가 작은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놈이 와서 해줘. 얼마나 고마워. 그 다음에 저 친구가 그럴 때 내가 가서 해. 그런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에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신뢰 있는 친구를 사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그런 친구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친구가 돼줘야 돼요. 사실은 내가 요새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정산 한국과대학 학장할 적에 미국 와서 미국 온 사람들이 대부분 좀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국과 대학을 다니고 싶은데 상당한 실력도 있는데 대학 2년은 나와야 석사 과정이니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대학을 안 나왔어.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본인은 모르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자오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적표를 만들든지 어쩌든지